안녕하십니까. 임당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여섯 번째 이야기 아돌프 히틀러와 에른스트 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치적 동반자에서 정치적 숙적이 된 히틀러와 림. 우리에게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은 무척이나 친숙합니다. 그가 생전에 행했던 일들이 워낙 대형 사건들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독일을 나치의 깃발 아래 뭉치게 만든 정치가이자 독일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던 독재자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자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 그러나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인물인 에른스트 림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지만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의 삶이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소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세계의 미스터리 여섯 번째 히틀러는 정말로 자살을 선택했을까 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9년 4월 20일 평범한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난 히틀러는 미술가를 꿈꾸던 미술학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좌절이 된 상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 제국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독일이 패망을 하자 독일 노동자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뛰어난 웅병술을 바탕으로 나치당을 독일의 제1당으로 만들어냈고 곧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합친 총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총통의 자리에 오른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군수산업과 중공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독일의 경제를 급신장시킵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떠안게 되었던 배상금 지급을 중지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되자 하루하루를 배고픔과 추위에 맞서 싸워야 했던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는 메시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경제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를 병합했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독일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히틀러에게 열광하게 되었죠. 그러나 히틀러의 욕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리아인의 위대함에 심취했던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고요. 연합군은 결국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에 대항을 했는데 전쟁 초기에 독일의 기세는 무섭게 불타올랐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병합했고요. 프랑스를 침공하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을 나치의 깃발로 물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공에 도취한 히틀러가 독소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다가 패배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전선이 더욱 확대가 되었고 결국 가장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경우엔 무솔리니를 축출하면서 연합국에 먼저 항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소련을 잘못 건드린 대가로 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함락당하게 됐고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자신의 벙커에서 권총 자살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물심양면으로 히틀러를 지원했던 에른스트 림 1887년 11월 28일 미넨의 철도관리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림은 1906년 바이에른 육군 제10보병연대에 입대한 뒤에
1908년 바이에른 미넨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인관을 합니다.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던 그는 베르딩 전투에서 공을 세워 철십자 훈장을 받게 되죠. 하지만 당시 독일군 고급 장교는 대부분이 북부 프로이센 출신의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남부 바이에른 출신 평민이었던 림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군대의 인원을 10만 명으로 감축하게 되는데 림은 군대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서 능력만큼은 인정받는 군인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는 현역 군인이었지만 군대의 감축으로 남게 된 무기를 민병대에게 넘기면서 무장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나치에 가입을 합니다. 나치 초창기의 멤버가 된 그는 공산당 조직과 싸우거나 유대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고요. 이때 히틀러와 만나 친분을 쌓게 됩니다. 특히 1923년 11일 11월에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은 히틀러가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무기를 지원해 주었던 사람 역시 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폭동은 허무하게 제압이 되었고 림 역시 징역 1년 3개월형을 받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1930년 히틀러가 나치의 준군사 조직인 SA를 장악하며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조직 관리나 행정에 소질이 없었던 히틀러는 림을 이 SA의 참모장에 앉히며 실질적인 돌격대의 그 수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돌격대에는 당시 가난한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1930년에는 7만 명 정도가 있었지만 1931년에는 17만 명, 33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돌격대는 당 간부의 신변 경호나 나치의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 주로 공산당 세력에 대항해서 당 집회를 보호하는 명분으로 창설이 되었었지만 이후에 SA가 아니라 SS 친위대가 창설이 되면서 당 간부에 대한 경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진 뒤로는 나치당의 적대적인 공산주의자나 유대인, 반대 의사를 표하는 학자, 언론인들을 물리적, 그러니까 폭력으로 제압하는 일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비대의 임무였던 이 SA는 SS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고 자기들은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슬슬 림의 사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림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에 참여하면서 노동자의 편을 들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행동은 자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히틀러에게 이런 림과 돌격대의 행동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됩니다. 3. 선을 넘은 림, 히틀러의 희생양이 되다. 1933년 나치당이 독일의 집권당이 되면서 내무부 장관이 되었던 헤르만 괴링이 나치를 탄압하던 주 경찰 간부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돌격대 간부들을 앉히면서 돌격대는 더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자본가들에게 더 이상의 혁명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지만 림과 돌격대는 출신 성분 자체가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산업을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군대 시절 히틀러의 상관이었고 히틀러가 총통이 되기까지 무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림은 히틀러가 자본가들에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히틀러까지 비난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림은 선을 넘고 말죠.
림과 돌격대는 당시 독일 정규군의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었고 전직 군인 출신의 장교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인 시절 림이 느꼈던 것처럼 프로이센의 귀족들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일의 정규군이 되고 현재의 정규군을 최소화시켜서 자신들 속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86세의 육군 원수 출신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 장군이었고요. 히틀러는 그의 권력을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림은 끊임없이 히틀러를 압박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돌격대의 무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 반란의 징조로 보일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934년 4월 11일 나치와 군부는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는데 히틀러와 군부 간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6월이 되었을 때 군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 블롬베르크를 앞세워서 돌격대와 군부 간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엄포를 놓죠. 결국 히틀러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정치적, 즉 무력적 후원자였던 림을 처단할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하인리 힘러와 SS, 친위대, 그리고 보안국 국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림이 프랑스에게 뇌물을 2천만 마르크를 받고 6월 24일 히틀러 정권을 돌격대로 전복하려 했다라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림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의를 위해서 6월 30일까지 모든 돌격대의 지휘관을 바트비제에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림은 별다른 의심이 없이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히틀러의 함정이었던 거죠. 히틀러는 힘러 휘하에 SS를 동원한 뒤에 직접 바트비제에 도착해서 잠자고 있던 에른스트 림을 체포했고요. 돌격대의 지휘관들 역시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돌격대 간부 6명이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했지만 히틀러는 림만은 살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러와 괴링은 림을 살려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1934년 7월 1일 오후 3시경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아이케는 부하인 미하엘 리페르트와 함께 슈테델하임 형무소에 있는 림의 독방을 찾아가 그에게 총알 한 발이 들어있던 권총을 건네주면서 자살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림은 끝까지 자결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케는 권총을 회수해서 부하였던 리페르트에게 주고 림을 사살하게 만들었죠. 6월 30일에 일어난 돌격대 내의 사회주의 세력 숙청은 하룻밤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을 흔히 장검의 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숙청을 당한 사람 중에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의 편집자도 있었고요. 당시 대통령 힌덴부르크의 측근이던 슐라하이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숙청은 히틀러에게 거슬렸던 인물들에 대한 숙청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히틀러가 뒤에서 반대팔을 때려잡던 림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하게 갈리게 된 거죠. 이는 정권 획득에 진심이었던 히틀러와 뒤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서고자 했던 림의 욕심이 맞부딪힌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벌 대결에서 히틀러가 이기기는 했지만 히틀러도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했죠. 자, 그런 걸 보면 이 두 라이벌 간의 대결은 결국 승자 없이 두 사람 모두가 패배자였던 그런 경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